안녕하세요. Neural Probabilistic Language 모델 논문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표자분이 논문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는 과거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우선 Ngram 모델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는데요. Ngram이라고 하면 이제 같은 연달아 있는 단어를 몇 개씩 묶어서 그거를 하나의 그런 단위로, 분석 단위로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든 문장이 있는데요. 이 한국어 분석할 때는 어떤 그 형태소 분석 같은 거 하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문장을 예제로 자주 쓰곤 하는데 그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문장 Father is entering the room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ngram 중에서 n이 3인 그런 형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단어 Father is entering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를 하나 옆으로 옮겨서 이제 is부터 시작해서 is entering the 이 세 단어를 또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entering the room 이거를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father라는 단어와 enter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기존의 이것보다 더 원시적인 모델인 모든 단어가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델에 비해서 훨씬 진보된 모델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그 문제점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말고 어머니가 들어가신다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는 다 똑같고 이제 father가 mother로 바뀌는 게 되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 사람이 보면 이 문장이 아버지가 어머니로 바뀌었을 뿐이지 문법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또 father와 mother는 그 의미가 그 방에 들어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이 문장을 분석할 때는 entering the room이라는 표현 앞에 father나 mother가 오기 때문에 그걸 이 father나 mother라는 단어가 enter the room이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3gram 모델에서는 father is entering까지만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ther나 mother가 공통적으로 그 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father와 mother가 이제 의미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father is entering the room 여기까지를 통째로 분석하면 father와 mother가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 father 대신에 mother가 들어가도 의미상 어울리는 문장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두 번째 챕터인 뉴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분산 표상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원문 링크는 제가 올려드릴 파워포인트 파일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이진수 4자릿수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패턴이 없는 것은 이 흰색이 0에 대응하고 검은색이 1에 대응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no 패턴은 0000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긴 사각형은 1, 0, 0, 0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로 긴 사각형을 0, 1, 0, 0에 대응시켰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세로로 긴 타원형을 0, 0, 1, 0에 대응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긴 타원형을
0, 0, 0, 1에 대응을 시켰고요. 네, 그러면 이 의미를 보면 네, 지금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왼쪽의 사례는 디스트리뷰션 레프리젠테이션이 아닌 것의 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이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리젠테이션의 예고요. 그러면 왼쪽을 보시면 세로로 긴 사각형, 오른쪽으로 긴 사각형, 그리고 세로로 긴 타원형, 그리고 오른쪽으로 긴 타원형이 각각 하나의 벡터에 대응이 됩니다. 이런 걸 원핫 인코딩이라고도 하죠. 벡터에서 모든 숫자가 0이고 하나만 1의 숫자를 갖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각각 4개의 도형에서 특징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길다는 거, 세로로 길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에 나타냈고, 그리고 사각형이냐 타원형이냐를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패턴도 없는 경우에는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고 렉탱글도 아니고 엘립스도 아니니까 이 노 패턴은 0, 0, 0,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긴 사각형의 경우에는 버티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또 렉탱글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1, 0, 1, 0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로로 긴 사각형의 경우에는 호라이존털에 해당하고 렉탱글에 해당하니까 0, 1, 1,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로 긴 타원형, 오른쪽으로 긴 타원형도 비슷하게 각각 1, 0, 0, 1, 그리고 0, 1, 0, 1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각각의 도형을 4자릿수의 이진수로 나타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2자릿수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도형들의 특징을 보시면 버티컬이 아니면 호라이존털이고 호라이존털이 아니면 버티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열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은 제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열 렉탱글과 네 번째 열 엘립스를 보시면 렉탱글이 아니면 일립스고 일립스가 아니면 렉탱글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열 일립스도 제거해도 전혀 정보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열 버티컬과 세 번째 열 렉탱글 이 두 개의 열만 있어도 이 도형의 정보를 모두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왼쪽 그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리젠테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4개의 도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 4자릿수의 이진수가 필요했던 건데 오른쪽 그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리젠테이션에서는 이 도형들로부터 세로냐 가로냐의 특성을 추출하는데 한 개의 이진수가 필요하고 또 사각형이냐 원형이냐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한 자리의 이진수가 필요해서 총 2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리젠테이션이 뭔지 그 개념을 잡은 거고 이제 이거를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하나의 벡터에 대응시키게 되겠죠. 이걸 잘 나타내주는 사례를 우리말을 대상으로 하여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word2vec.k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한국어 단어들을 벡터로 나타낸 것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예제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한국과 서울의 관계는 일본과 도쿄의 관계와 같죠. 나라와 수도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단어, 서울이라는 단어, 도쿄라는 단어를 각각 벡터로 나타냈습니다. 그 벡터의 구체적인 값들이 뭔지는 여기서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을 뺀 다음에 도쿄를 더하면 그 답은 일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비슷한 사례가 또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넣었는데요. 중국을 더하는 게 아니라 베이징을 더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베이징을 더하면 중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빼고 베이징을 더한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각 도시를 나타내는 단어끼리 짝이 맞아야 되죠. 그럼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을 더하면 뭐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쿄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부산이 나옵니다. 일본의 수도는 부산이 아닌데요. 중국을 넣어보면 평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말은 되죠. 중국의 수도가 평양은 아니지만 부산은 일본에서 가깝고 평양은 또 중국과 좀 가깝고 이런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을 넣어보면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맞게 나옵니다. 미국을 넣었는데 그대로 런던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 워드2백을 구축하는 데이터셋에 미국과 미국의 수도의 관계를 나타낼 만한 그런 문장과 단어들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중국을 넣었을 때 평양이 나온 건 기존의 이 데이터셋에서 중국과 평양도 예를 들어서 북한과 중국의 외교 관계라든가 이렇게 평양이 중국과 연관되는 그런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논문에서 몇 페이지, 114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number of free parameter가 나옵니다. 그리고 only scales linearly with b and 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b가 의미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단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은 컨텍스트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단어 이전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몇 개까지 같이 고려할 것이냐 이런 게 되는데요. 이 b와 n 둘 다 당연히 클수록 계산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고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only scales linearly라고 한 거는 어떤 데이터셋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직 리니어하게만 증가한다. 즉 데이터셋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좋은 특성이 되겠죠. 데이터셋이 2배 커질 때 계산 시간이 4배 늘어난다면 그거는 점점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umber of free parameter가 이렇게 된다고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기호들을 보시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단어의 수 그리고 n은 컨텍스트 사이즈 이 b는 데이터셋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백 개 이상은 되고 많게는 10만, 100만 단위가 되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n은 컨텍스트 사이즈인데 최소 2개는 되어야 하고 보통 4개, 5개 정도까지 쓴 논문도 있지만 그 정도 되는 컨텍스트 사이즈를 쓰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m은 특정 단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아까 사각형과 타원형 그리고 가로와 세로로 긴 그런 예제에서는 처음에 그 원핫 인코딩에서는 벡터 크기가 4였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면 벡터 크기를 4에서 2로 줄이면서 똑같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올 예제에서는 대략 100이나 200 정도의 이런 벡터 사이즈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에서는 빠졌는데 H는 히든 레이어의 유닛 수입니다. 이것도 대략 100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 V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N이 보통 제일 작은 값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N이 2냐 3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 전체 데이터셋에 서로 다른 단어 수가 어떤 계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끝나고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패럴렐 임플레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 2003년도 논문인데요.
굉장히 옛날이죠. 17년 전인데 그 당시에 컴퓨터 연산 능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GPU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기록 위키피디아나 이런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도 그래픽 카드가 있었고 GPU라는 용어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머신러닝이 지금처럼 이렇게 핫할 때도 아니었고 GPU 그래픽 카드는 오직 그래픽을 위한 거고 이렇게 연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GPU라는 게 그래픽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연산 용도, 딥러닝 용도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스를 붙여서 GPU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하나 꽂아서 이렇게 손쉽게 그런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처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논문 이제 1145페이지를 보시면 1.2GHz 클럭의 에슬론 프로세서 32개 곱하기 2에서 64개의 프로세서를 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걸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앞서 페이지에서 그 number of free parameter라고 나온 것과 굉장히 비슷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그 연산해야 되는 양을 나타낸 건데 논문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그 연산의 숫자만을 표현한 거지 각각의 연산의 종류마다 그 소요되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계산 속도, 연산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인데 음, 이 예제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V가 대략 18,000이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 유닛 수가 60 그리고 컨텍스트 사이즈가 6 그리고 그 벡터 사이즈가 100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들을 여기다가 넣어 보시면 한눈에 봐도 이 V가 가장 큰 단위의 숫자고 이 V가 크냐 작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멘털 리절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통 실제 문서들 분석을 할 때는 빈도가 지극히 낮은 단어들은 분석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빈도가 3 이하인 단어들을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 쓴 이렇게 박스 안쪽에 UNK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호로 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면 이제 단어 개수나 그런 문장 구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기호로 치환해서 분석을 수행하고요. 여기 사용된 데이터셋은 브라운 코퍼스라는 문서 묶음에서 가져온 데이터, 그리고 AP 뉴스 95년, 96년 자료 이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서로 다른 단어 개수는 16,000에서 17,000 정도로 비슷하고요. 네, 서로 다른 단어 개수는 브라운 코퍼스에서 대략 16,000개, 그리고 AP 뉴스에서 대략 18,000개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한 코드를 구해서 구글 콜랩을 이용해서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실제 구글 콜랩을 이용해서 해당 논문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자세히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일단 간략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LTK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 브라운 코퍼스 데이터셋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는 원문에 있던 원래 소스에 있던 코드를 제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돌리기 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빈도가 매우 낮은 단어를 이렇게 UNK로 치환하는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 데이터를
단어 개수 취하는 그런 코드 부분이 있고, 트레이닝 셋과 디벨롭먼트 셋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를 어떤 숫자로 된 아이디로 치환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서는 컨텍스트 사이즈, 그러니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단어 이전에 몇 개까지 취할 것인가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고 나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결과물은 accuracy와 그 loss 펑션의 값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코드 업로드 할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요. 마지막에 출력 부분에서는 이 코퍼스의 사이즈와 그 임베딩 사이즈 그리고 콘텍스트 사이즈 그리고 데이터셋을 나눈 배치 사이즈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 그리고 에포크 몇 번 돌렸느냐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출력하도록 이런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그 패러그래프 개수가 대략 16,000개였고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당 단어가 몇 문장씩 있는지를 출력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위에 코드들을 실제 수치를 넣어서 돌렸는데요. 여기서 run train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이즈 코퍼스는 15,667 그러니까 원데이터를 그대로 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임베딩 디멘전은 200, 컨텍스트 사이즈 2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데이터 처리하는데 21초가 걸렸고 모델 학습시키는데 75초가 걸렸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결과는 다루지 않겠고요. 그냥 시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서는 똑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돌렸는데 다른 수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오직 이 코퍼스 사이즈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데이터셋에서 돌려본 거죠. 이제 코퍼스 사이즈를 4000으로 해서 대략 4분의 1로 데이터셋 크기가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데이터셋 전처리하는데 12초가 걸렸고 이제 모델 학습시키는데 12초가 걸렸습니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돌렸는데요. 코퍼스 사이즈 4000은 그대로 두고 임베딩 디멘전을 200에서 100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 전처리하는 데는 2초,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 12초. 트레이닝 타임이 거의 비슷하게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임베딩 디멘전 200이냐 100이냐는 그 연산 속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이즈 코퍼스를 16,000에서 4,000으로 줄였을 때는 속도가 대폭 소요 시간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연산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코퍼스 사이즈다. 이걸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